네, 2023년 7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고 경북 예천 등에서는 산사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국가가 잘 대응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정창권 박사님, 이 위기 대응을 주로 연구해 오신 분이시죠.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 자연재해 등등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 국가 시스템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가 한번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번 사고는 뭐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희생자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팩트 부분은 건너뛰고요. 현재 우리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보게 되면, 오송 사고를 보게 되면 간단하잖아요. 지역 공무원이든 경찰 공무원이든 현장 나갔으면 통제가 됐으면 희생이 안 나는 건데 안 나갔습니다.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사고도 있었는데, 그럼 왜 지자체나 지방 경찰 공무원들이 직업의식, 전문성 이게 없다라는 게 느낌이 들어요. 비상근무 중이었는데 이거 어떡하죠? 일단 정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재난 대응 체제 구조가 이 국가 주도를 하면서 지방 정부의 대응 체제의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 중앙 정부로 가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능력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작동성이 작용돼야 되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사람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문제입니까? 시스템보다는 1차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있죠. 사람 문제.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가 드러난 사람은 산사태 지도라든지 침수 지도 매뉴얼 다 있었습니다. 네.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락을 받고도 그것을 상급자에 보고 또 유가기관, 상급기관에 보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 것이죠. 안 했죠. 더군다나 오송 같은 경우는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네. 알려주고 전화까지 했으면은 나머지는 그쪽에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자기 필요한 걸 하면 되는데, 참 난 답답하다. 교통 통제하는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 그러면 그것까지 지시하면 그건 바로 자기 차 상급자가 하는 거지 그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나중에 추후적으로 다 밝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네. 이 담당자들이 그 직업의식, 콜링이 너무 없다. 소명의식. 그것만 있다면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공무원 정신이 없는 거네. 없는 거죠. 혼이 없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던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전혀 과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이 나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재난안전관리 부서들을 깊이 부서고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대부분의 그 기초단체가 사실 우리 순발력하라는 조직인데 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할 겁니다. 대부분의 그 조직들이. 네. 그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순환보직으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순환보직.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관리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이고 그다음에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건 평소에 생각한 건데요. 순환보직으로 갔을 때 이제 본인이 육감이라든지 소명의식 때문에 현장 가서 사고를 막아서 그냥 지나가고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일부러 찾아놔서 표창을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다면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방책에 불과하고 구조적으로 그 재난안전 담당 부서와 공무원들을 그 전문성 있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들의 그 인사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인사제도까지. 인사제도를. 그러니까 지금 그 성과 직무 분리제를 직위 분리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일만 계속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5년, 10년 정도의 그 현장 경험과 그 다음에 정책 경험을 다 거쳤을 때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번에 사고 났을 때 중대본이라는 조직이 움직입니다. 총리가 나오셨고 또 중수본이라고 하는 행안부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송사고 같은 경우는 흥덕구청 얘기 나오고 현지 경찰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정부 기구 중에 중대본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알지만 행정안전부는 알지만 중대본은 뭐고 중수본은 뭐지? 그리고 또 세월호 때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 얘기도 나와서 안보실장 김장수 실장이 네. 자전거 타고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니 안 했니? 근데 도대체 이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지방자치체가 하는 거야. 중대본은 뭐고 중수본은 뭐고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은 뭐고 너무 기관이 많은 건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우리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중앙재난대책본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이렇게 조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대본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그 대책을 강구하는 총괄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 관련 기관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 코로나처럼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업무에 대해서 질병청장을 지휘해서 그 사고를 수습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중대본하고 중수본하고 약간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렇죠. 또 중대본이 너무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수본은 그 중대본의 그 하위기구처럼 이렇게 운용되는 그런 그 부조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현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재난 업무를 그 대통령실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정상황실하고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상황실은 비서실 소속이죠. 아이고 국가안보실 소속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거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고되는 모든 상황은 또 위기관리센터로 보고가 됩니다. 안보실로. 네, 그래서 업무 담당자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그거하고 보고는 안보실로 가는데 대통령 업무는 상황실이 비서실이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서실이 보는. 근데 어차피 그 국정상황실도 보고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 상황 조치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재난관리 업무를 이렇게 그 통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협조하고 지휘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그 이원화돼서 그 미스매칭이 되는 것이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뭐 국정사무실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근데 현재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목적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포괄 안보 개념에 봤을 때 과거에는 이제 안보 중심으로 군사 안보 이런 식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런 그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안보실에서 충분히 그 핸들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날 때마다 중대본 이런데 또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는 TV에도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자치단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번에 방관자처럼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 이태원 때도 보게 되면 용산경찰서하고 용산구청하고 용산소방서가 나왔지. 근데 불똥이 튀고는 청와대 대통령실 뛰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재난 대응 체계 운용은 과거 그 중앙 집권제 시절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는 그 분권화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자율적이고 그 다음에 책임성 있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그 아쉬운 부분이죠. 소명의식이 부족한 거는 별건이지만 그렇죠. 그거는 그 공무원의 사람의 의식 문제인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장을 움직여야 되는데 비어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큰 제도상의 맹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위 통제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 모든 것을 그 상부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어요. 보고. 그러니까 재난 발생 현장 기관이 그 재난이 발생해서 보고하는 게 최소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현장 대응을 돼야 되는데 보고하다가 결국은 늦장 대응, 허실, 부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실기하는 거죠. 우리가 골든타임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알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소명의식, 전문성 부족,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상에서 중대본, 중수본으로 쪼개져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에도 있고, 비서실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는 한다고는 하지만 기능이 또 약한 이런 맹점들이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적 지휘통제 얘기를 하셨는데, 법적 근거의 부족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뭔지 좀. 우선 그 기본적으로 그 지휘 통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 지금 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그 대응할 때 그 지휘관이 누구냐면 소방서장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소방서장이 지휘를 하는데 경찰서장이 안 듣죠. 사실은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서법상 그게 조금 늘 문제. 온싱 커맨더의 말을 안 듣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일단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현장 그 지휘 통제소의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을 한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명령 군대에서 명령 복종 그 하는 거 강제법이 있죠. 그것처럼 그렇죠. 법제화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딱 사건이 났을 때 뭐 산불이다. 그럼 산림청장 그 지역 산림청이 있을까요? 산림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온싱 커맨더 지휘관이 되고 그다음에 홍수가 났다. 그러면 소방청장이 되고 뭐 사람들이 막 압사다 그러면 경찰청 이런 식으로 딱딱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현재 지금 그 법상으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네. 육상에서 나는 재난은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관입니다. 현장 대응 지휘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불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응이 끝나면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 그 지역 관서가 있습니다. 거기 협조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해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경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대응이 끝나면 각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그 통합지원본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복구의 총체적인 책임을 다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휘권이 바뀌어서 그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다 그 부단체장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네. 복잡한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휘권을 이양하게 되면은 착착 바뀌나요, 그렇게? 근데 그것은 지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 감안해가지고 그 안전한국 훈련을 할 때 그 평가할 때 그 지휘권 이양하는 관계를 반드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휘 통계 개선의 축소 단순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화해야 되잖아요. 군대에서 항상 보게 되는 지휘 체계를 단순화하는데 군은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위기에 대응하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잘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개 이상 기관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자기 지역 내에 있는 당장 1차적인 대응에 필요한 소방, 경찰 뭐 이런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상급기관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그 흥덕구청에서 그걸 관할한 지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흥덕구청에서는 충북도까지만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 보고는 도에서 이렇게 행정안전부, 위기관리센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는 게 그 맞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행정안전부나 그 다음에 그 국가안보실 이런 데는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조리한 현상이죠. 그러네요. 이야. 그 대통령한테는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1급 안보참모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한테는 이 방재 재난 전문 참모도 안전사고 일어나면 대통령이 국가가 휘청거리잖아요. 아, 당연하죠. 재난안전참모가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그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있나요? 미국은 그 회마 청장이 그 역할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미국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사실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전권적 이런 것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그 대통령이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은 그 분야는 그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제도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재난참모가 과거에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재난안전비서관을 그때 줬습니다. 야. 줬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안전처를 없애면서 재난안전비서관을 5년 동안 안 뒀어요. 저는 굉장히 그걸 의아하게 봤습니다. 아니 재난을 가지고 그렇게 그 정치화해서 정치적 이득을 받던 그 세력들이 재난 전담 기구를 해체하고 또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안전 그 재난 비서관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보수 정권들은 늘 얘기가 이제 그 작은 정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작은 정부를 떠나서 네. 그 국가 안위와 그다음에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몇 명 더 둔다고 해서 그게 큰 정부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 지휘 시스템에서 어떨 때는 중대본부장을 총리가 하다가 원칙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지역 뭐 대책본부장인가요? 거기가 있고 중대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지방청장, 자치단체장이 하고 어떨 때는 국가에서 총리나 장관이 하고 언제 이렇게 지휘 라인이 옮기는지 그게 재난 사고 나서 야 이게 A급 태풍이다, B급 순간순간 판단이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어 재난, 그 자연재난 같은 경우, 네. 이번처럼 이런 그 홍수가 났거나,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 모자를 2개 쓰게 돼 있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장, 네네.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네네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왜 그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 사고 나면 원자력 위원장이 그 중앙대책본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순이라고 저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능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그야말로 그 재난 복구, 대응 복구하는데 지원하는 개념으로 좀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 기능을 좀 바꾸고 현재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갖고 있는 그 통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사고수습본부장한테 다 주어서 그 사람이 사고는 그 주무장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네. 지금 그 미국이나 일본 그 유럽 쪽에도 보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현 제도가 지금 모순이 있다고 그러는 게 예를 들어서 중앙대책본부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고 하면 원자력 사고 나거나 그 해외에서 했을 때도 행안부 장관이 해야 맞는 거죠. 맞는 거다. 원래 우리라면. 그런데 그걸 그렇게 띄워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 운영 체제가 잘못되어 하는 것을 그 자인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 돌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에 관련해서 중앙대책본부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복지부 장관이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가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봐오면 복지부 장관은 그 중앙대책본부의 그 하부 기관으로 전락해서 그러니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하고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그래서 기능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시작에서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성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우선은 지금 현 체제 그 계급제로 해가지고는 사실 곤란합니다. 계급제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순환보직이거든요. 이 사람들 일정 기간 동안 그 순환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지 않으면 그 승진할 수도 없고 승진을 못한다는 것은 자실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동기부여이 전혀 안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 참에 그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런 데들도 이 재난안전 담당 조직들을 이 참여한 인력들을 직위분리제를 도입해 성과급제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급이 안 올라가도 같은 해에 공무원을 동시에 시작했는데 계급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4년 후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 됐다. 그러면 이 직위분리제로 해서 그 움직이는 사람들은 과장급. 과장이 안 되더라도 과장급. 과장에 준하는 그러한 대우를. 봉급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 싫어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조사만 수십 번 했는데 뭐 제대로 밝혀져 또 하고 그랬는데 그 사고 난 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만 대응 체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사단의 권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철도 사고가 났다, 비행기가 떨어졌다, 그것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밝히기는 있죠. 근데 그게 권위가 안 붙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그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독립성이 그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여러 그 정치적인 또 사회 다양한 이해상관자들의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그 조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항공철도 사고 조사단이 그 법에 의해서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은 그 국토부 장관도 거기에서 개입을 못하도록 다 그렇게 돼 이렇게 있죠. 미국처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많은 돈과 그 다음에 인력을 투입해서 결론이 안 났던 것은 뭐냐면 현장 상황을 지자체가 중앙정부만큼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진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전남도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봐야 그게 보일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물 관리를 환경부가 하느냐. 환경부로 한다는 것은 참 코미디죠, 코미디. 그건 그런 코미디도 아유, 없어요. 나 참. 원래 우리나라 재난 그 부서를 어디다가 최초에 설치했었냐면 지금 국토부에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건설부. 건설부 옛날 건설부. 예. 거기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건설부가 국토부니까. 예, 커지면서 이제 행정안전부로 그 이관이 됐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뭐, 모르는 거죠. 참 그 이념주의 정권이었어요. 문이라고 하는 정권은. 그 사람들은 실용이 관계가 없죠. 자기들 이념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무투하라고 그 무투하가 뭐죠? Other than war. 예, 전쟁 이외의 군사적 밀리터리 other than war. 그래서 전쟁 이외, 그러니까 재난에 대비하는 군대 쓰는 건데 그런 전환 대응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 하왕사처럼 그런 부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부대한테 그런 임무를 부여한 옛날에 뭐 충정작전 하는 부대 적용 지정이나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그 향토 사단에 보면 네네. 그런 그 역할을 부여를 뭐 일개 중대 정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야 지금 병력이 적어가지고 지금 황토사단 병력 없어요 진짜. 군대 유지도 안 된다는데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병력들은 어디서 충원하냐면 지금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들을 갖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난 대응할 때도 효과적으로 민간 협력도 잘할 수 있지만 유사시에도 이 재난대응군이 굉장히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지휘물 정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럼 재난대응군은 의무병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이제 운용의 문제인데 의무병들은 너무 의무병으로 할 수도 있고 전문성을 해서 저 지원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이거 어쨌든 우리 군의 국방부에 속하는 부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북한 위협에 이게 고착돼 가지고 생각의 폭이 많이 좁아져 있는데 평상시에 그런 재난대응군들은 작전난 통제를 시도자한테 줘도 전혀 문제 없다고. 왜냐면 이 부대는 총을 갖고 싸우는 부대가 아니에요. 그런 그 유연성을 좀 갖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통합방위 이런 측면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거는 미국의 주 방위군을 주지사들이 자연재해 일어났을 때 동원해서 쓰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거기는 이제 전투부대도 쓰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 하면 기술을 갖고 있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죠.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저는 지자체 단체한테 통제권을 주자는 거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얼핏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방부 군에 소속된 건데 지자체
사람들이 하나의 군에 대한 어떤 형태든 간에 총을 안 든 부대긴 하지만 지휘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중앙집권적 사고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분권화를 한다는 것은 지방 정부가 자체 그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지방의 수장이 도백이 그걸 책임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북한위협 우리가 그 늘려던 전제를 조건을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신 커맨더 현장 지휘관 문제인데 딱 났을 때 재난이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소방서장이 지휘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경찰, 군, 그다음에 자치단체 다 중앙정부 조직까지 지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늘 안 되었고 세월호 때도 보게 되면 해경이 주무부처인데 해군하고 뭐 난 너 통제 안 받아 뭐 이런 문제 생기고 지자체는 더군다나 안 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페마에서 카운티에 소방서장이 다 하도록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왜 안 되고 또 그걸 제대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 그 소위 그 성리학의 병폐로 저는 보는데 실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뭐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것을 뭐 일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 그것을 그 복제화해서 그런 그 통제에 불응하거나 또 그런 그 협조를 안 하는 그 기관장에 대해서는 그 처벌할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아니 직급적으로 보면 육군 소장이 사단장이에요. 네. 그 사람이 지역 경찰서장 말을 아니 소방본부장이 내 말 들으라 하면 그 사람이 안 됐죠. 그런 안 됐죠. 정서를 우리가 그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선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아니 징계권을 놔야 된다. 그건 판단하는 기관들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지방 분권 관련해서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줘야 된다. 시도지사한테. 물론 너무 이제 남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인기 때문에. 그것을 남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왜냐면 또 지자체별로 이 지방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지역을 선포하거나 재난사태를 선포해주면 거기에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의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원 범위를 고려해서 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남발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현장에 이제 방재 부서가 들어가고 또 그걸 교통 통제하는 경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희생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고 또 거기에 긴급 구호 물자 들어가야 보급팀 들어가고 자원봉사 그다음에 또 기자들이 들어가서 보도를 하면서 또 기자들이 알리는 게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다른 데 경고를 내서 대응도 시키고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야 이거 탁 터지면 저도 사건 터지면 기자하면서요 종합 지휘하려면 진짜 혼자 바쁘더라고요. 근데 지휘관이 바쁘면은 딴 사람들은 지휘를 못하니까 빈둥빈둥 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현장 지휘소에서 탁 일어났을 때 정보 자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한 군데로 쏠리게 되고 그래서 재난 발생 현장 대응을 착착착착착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제가 볼 때는 네. 실질적인 훈련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너는 여기 못 가서 이쪽 교통 통제한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작전 계획처럼 움직이자 이거죠. 지금 매뉴얼 상으로 보면 그 13개 협업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ESF라고 해서 미국 애들이 이제 했던 거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들이 실제 훈련 현장에 가서 보면 담당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오고 그 학업 직원들이 와가지고 자기만 지키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는 거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훈련, 우리나라의 훈련의 병폐가 뭐냐면 이런 안전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 같은 훈련의 병폐가 뭐냐면 의사결정권자들이 우리나라 훈련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훈련을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병폐입니다. 제 질문. 우리에서 중요한 요즘 을지 포커스 랜스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통수권자도 빵카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대통령 가셔야죠. 가야 됩니다. 가서 전쟁 지휘 훈련을 하셔야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경험을 해야 돼요. 본인도 연습하셔야죠. 본인 연습을 안 하고 전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위기 관리에 대해서 국가 안보 시스템하고 국민의 안전 시스템 두 가지가 실패하게 되면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을 지거든요. 대통령이 사실은 그거 하는 자리잖아요. 집정관이랑 컨설이라고 하는 자리가. 경제 문제는 경제부처가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중대본 뭐 쭉 만들어 놨는데 국가안보실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걸 딱 정리해서 대통령이 탁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 정부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네. 행정안전부하고 국무총리가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왈가불 한 거는 뭐 이렇게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결국은 그 모든 그 화살이 대통령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대통령실 내 조직 운영을 이렇게 일원화 좀 시키고 또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그 보좌할 수 있도록 참모를 둬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히 해서 네. 국가 안보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안전을 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저는 뭐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대국민 소통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송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참 현장 안 갔다 질타가 나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 불만이 나오면 정부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것 때문에 흥덕구를 제외한 230여 개의 구청 시장에서 공무원들은 뛰었을 거예요. 어마 뜨거라 하고 그죠?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공무원들을 뛰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공무원 불신으로 가게 되면 정부 불신으로 가게 되죠. 정부를 안 믿으면 참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간에.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대통령실에도 홍보 수석이 있고 뭐 옛날에 국정홍보처까지 있었는데도 보면 또 언론도 있고 참 저 기자였지만 공보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소통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처럼 공무원 잘못해서 사고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움직이기는 하는데 국가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이걸 잘 풀어가는 문제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지각입니다. 지각. 지각이 뭡니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퍼셉션. 정보, 정보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나무가 쓰러졌어요.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쓰러졌는데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안 나죠. 네. 그게 지리산에서 천년나무 부러진 거는 몰라요. 우리 이자님 그런 분들 다 정확하게 그 알고 계시는데 아유,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는 겁니다. 특히 이 공직 사회에서 하는 것은 책임성의 논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직 행정기관에서 책임성이 높다면 일단 그 공격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이라 그 수동적인 방어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일부 그 공직자들이 보면 그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작년 이태원 참사 때도 보면 다른 사람 얘기하듯 하지 않습니까? 골프 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자리 위치의 그 중요한 위중함을 모른다.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홍보 특히 커뮤니케이션 위기 당시의 커뮤니케이션은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각급 기관장이나 그 대통령실에서 관심 갖고 해야 된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에서 천리마를 발사했을 때 서울 지역에서 경계경보가 울렸다가 네, 네. 아니다라 그랬습니다. 네. 그게 아니다 문자가 오는 순간에 이제 코미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게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서울시가 하는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죠? 안 하면 그게 근데 그걸 징후이고. 중앙부처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다음 열심히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기들의 어떤 그 뭐 면피성 발언으로 전 보여지는데 서울시가 잘못한 것은 그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아, 그 주책일 수가 어렵죠. 네. 간단하게 일본 같은 경우처럼 현재 시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것 같다. 구체적으로 해줘라. 그 육하 원칙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올리기만 했구나. 대피하라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그 정보를 줘야 되지.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행안부나 이런 데서 한 것을 뭐 비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서울시가 한 것을 그렇게 그 일부 깎아내리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 콘텐츠가 부적절했다. 그것은 그 개선상에 있는 그 간부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내밀하게 했더라면, 치밀하게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현상이 작년에 11월 달에 그 울릉도에서 똑같이 그렇죠. 했습니다. 그때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서울이니까 예민해졌던 건데. 알겠습니다. 자, 위기 대응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만 해도 정부 불신이 올라가고 또 특정한 반정부 세력 내지는 정치단체에서 그걸 갖고 공격을 해야 되고 또 북한은 그걸 갖고 대한민국이 엉터리 나라다라고 뻥뿌지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부조리한 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갖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팩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사실이라고 그러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 방류수 문제라든지 원자력이 저는 사실 원전 책도 여러 번 낼 정도로 원전을 막아서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자고 하기 때문에 몸으로 아는데 야 진짜 뭐 하는 사람들 미치겠거든요. 사실대로 써도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 폴리티컬 그 코렉티브가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 세력들이 보면은 정치인이 아니라 그 시민단체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국가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그 정상적인 시민도 아니지 비시민단체라고 전부. 그 사람들이 시민이면 나는 시민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좀 거칠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거칠지. 아니 진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일 수가 없잖아요. 특정 이념 추구자들이지. 그래서 그런 윤미향이가 어떻게 시민단체가 됩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윤미향 같은 사람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참 너무 좋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이제 책임지는 분들이 사과를 하게 되는데 사과하게 되면 그걸 또 이용해서 변명이다 하고 공격이 들어가고 인정했다. 또 인정을 안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핑계를 대면 또 핑계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 장관했던 판사 출신 누구였죠? 그분이 이주영 씨. 어? 이주영 장관이 수염 이렇게 기르면서 집에 안 가고 하는 게 나중에 국민 마음을 움직인 걸 보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을 때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지자체장이든 뭐 중앙정부장이든 간에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국민적 피해를 입은 거예요. 네. 그것은 빠르게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인정해라. 잘못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족을 달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라고 꼭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붙이면 이제 그것은 안 하는 만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대책하겠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비정상 카르텔들 보조금 만족 그거 가지고 복구 재원으로 써라 이랬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비용이 얼마만큼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단입니다. 조단. 어쨌든 그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간에 또 대통령 사태 현장에 가서 하셨죠. 국가가 다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복구하겠다 이렇게 한 그 자체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메시지로 좀 잘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저를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전 국민들 피해를 이렇게 돼서 뭔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아프게 해서 굉장히 송구하다 이런 정도로 한다면 누가 그걸 욕하겠습니까?
누구라는 거는 정상적인 국민이지 그 시민단체에 포함 제가 보기에는 비시민 같은 그런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 가로 밖으로 쳐야 되죠. 가로 바깥에 가로 밖으로. 어차피 우리가 좀 쉬운 얘기로 쌀떡에 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쌀이 많을 거예요. 아, 역시 네가 있는 밥이라도 쌀이 많은 거지. 그럼요. 정상적인 국민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 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현 그 난관을 극복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그런 그 안전 대책이 수립되고 이행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고 나면 시민단체만 목소리 커지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민들을 위한 건 분명히 맞는데 끝없이 예를 들어 4대강 보호 사업 같은 거 그렇게 반대했는데 4대강 보호라도 있었으니 이번에 사실 홍수 피해는 크게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저도 어제 청평댐 쭉 가봤는데 한강수교에서는 댐들이 숨은 많아야 3개, 2개 열고 있더라고요. 이미 물 관리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 없어요. 근데 무슨 4대강 갖고 전화를 이렇게 해서 환경 파괴되면은 그게 더 환경 파괴지. 근데 참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 관여했던 학자들을 사실 알고 있는데 그 아무도 그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그 지식인의 양심이 뭔지, 그 다음에 지식인의 그 사회적 책임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민주주의가 그런 사람 걸어다니게 하니까 참 좋긴 좋은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사님이 웃기만 하시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국가 재난 문제 대응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청관 박사님하고 대담을 해봤습니다. 참 많은 표현을 직선적으로 하고 싶으신데 참는 모습이 역력해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